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니죠. 2주에 한 번씩 목요일. 많은 분들이 2주 동안 기다리는 분이죠. 최파고님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앵커님. 네, 2주가 금방 지나갔네요. 저는 그쵸. 2주 엄청 오래 지났죠. 네, 요즘 뭐 하셨어요? 요즘요. 날씨가 다행히 좋아서 네. 라운딩 좀 다니고 있고, 오. 네, 운동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안 타셨어요. 네, 전 선크림 많이 챙겨 바르는 편이라서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검게 타지 않고 빨갛게 달아올라서 선크림 하얘니까. 잘 발라야 됩니다. 그쵸. 네. 좀 귀찮아서 안 바르다 보니까 월요일에 우리 쉬었잖아요. 맞아요. 월요일에 제가 한강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네, 벌써 까매졌어요. 네. 벌써 전 어제도 라운딩 갔다 왔는데 햇살이 되게 강해서 선크림 2시간마다 계속 바르면서 다녀왔습니다. 역시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안 하는 저와 관리하시는 우리 최퍼구님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다룰 이야기 아마 많이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안 봤을 것 같은 시장인데 네. 오늘 일본 시장에 대한 리뷰 한번 준비해 봤고요. 전 30년 동안 안 봤습니다. 네, 저도 그 정도 안 본 것 같은데요. 요즘 의외로 저도 10년 넘게 증권사에 있었지만 과거에는 일본 투자에 대한 문의나 일본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시피 한 시장이거든요. 네. 실제로 국내에 설정된 해외 펀드들 보더라도 일본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맞아요. 의외로 요즘 일하다 보면 강남권에서는 일본 시장에 관심 있어요. 혹은 일본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새해가 되고 나서 뭔가 다른 변화 중에 하나가 고객분들이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구나를 느끼는데 그 근원을 조금 찾아보면 결국 월가에서도 최근 많이 나오는 게 미국 외의 국가들에 대한 기회 측면에서 재팬, 일본 이야기가 많이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 지수도 거의 30년 내 최고가 수준을 경신하고 있고 사실 워런 버핏이 처음으로 일본 5대 상사주를 샀을 때 버핏도 실수하는구나 이랬는데 시간 지나 보니 이게 정답이었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일본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오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본을 준비한 거 역시도 글로벌 투자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이 중심이 돼야 할 텐데 문제는 미국 외의 국가들 중에서 핫한 영역이 있는 것들은 왜 그런지 업데이트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역시도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방금 전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제가 뽑은 제목도 일본 30년 만에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30년 만에 신고가인데 정확히 말하면 1991년도 이후로 33년 만에 신고가라서 지금 일본 시장의 참여자들은 상당히 좀 해피한 매우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시장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랑 좀 비교를 해주실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일본 시장에 아마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니케이 지수 먼저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의 S&P 500과 다르게 일본은 니케이 225라는 이제 225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사용하는데 차트를 보면 굉장히 좀 재미있죠. 지금 제일 왼쪽에 나온 저 역사상 최고점 대략 39,000포인트에 형성되는 저 고점이 무려 1989년도 언제적인지는 모를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언제까지 빠졌냐면 이 아래쪽에 2008년 리먼 사태 터질 때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의 세월이 몇 년인가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하향했거든요. 저 과정에서 일본 시장을 해외 투자를 다 버리고 떠난 거죠. 실제로 이제 니케이 지수가 집계된 게 1986년이고 기준 연도가 1985년도부터 집계했는데 처음 집계하고 80년대 일본 버블 시기 초호황 시절에 고점을 찍은 지수가 저 고점을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니케이는 좀 슬프지만 역사상 최고치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1991년 이후로 33년 만에 최고가를 용을 쓰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진 건 오늘 기준으로 종가가 31,113포인트인데 저게 역사상 신고가 이번엔 4만 포인트 가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왠지 89년 10월 1일생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 꼭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89년 10월 1일생 있으세요? 있으면 진짜 선물 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려야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선물 드릴게요. 아무튼 역사상 신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30년 내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아까 저 말씀드린 대로 월가에서 지금 일본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첫 번째 포인트 방금 좀 보여드린 대로 추세가 굉장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워낙 오래 쉬었고 활동성이 워낙 없었던 시장이었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저평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과거에 저렇게 33년 만에 신고가 이렇게 되면 랠리가 나오면서 뜨거워졌기 때문에 시장이 과열인 경우가 많은데 네. 저렇게 많이 올라도 과거 10년 평균치 정도 PER 멀티플은 평범한 수준이라서 아직까지는 시장은 과열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재미있는 건 일본이 정말 역동성이 없는 시장인데 의외로 2023년 국가별 랭킹을 재보니까 일본이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정말 없던 일인데 저도 의아할 정도로 일본이 이제 달리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네. 네. 그래서 연초율 수익률 체크해 보면 일본 니케이 지수가 연초율 19% 거의 20% 올랐고요. 한국이 최근에 반도체 시장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들 많이 올라와서 많이 올랐는데도 연초율 15% 코스피 네. 기준. 그리고 미국은 나스닥은 좀 많이 올랐지만 S&P 500 기준으로 보면 연초율 9% 올랐으니까 단연코 일본이 주요 국가 중에 수익률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왜 좋냐? 그러니까 일본이 그럼 지금 뭐가 좋냐? 왜냐하면 제가 저도 일본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일본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좀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럼 일본이 왜 저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현상을 보여줬던 게 100년 된 음식점들 일본에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성장성을 모색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는 내용도 있었고 아직도 일본에서는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있잖아요. 네. 그거 지금 쓰고 있어요. 네.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3.5인치 언제 썼죠, 우리? 그 플로피 디스크? 한 거의 25년 됐죠. 25년 전쯤에 쓰는 거 아직도 쓰고 있다고 하는 거 보면 근데 그럼 뭐가 달라진 거냐에 네.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본이란 국가에 대해서 전 여행을 정말 많이 갔던 국가 중에 네네. 하나거든요. 일본 여행을 뭐 최근 10년간 많이 다니는 국가고 익숙한 편인데 근데 그런 조용한 일본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느끼기에도 일본은 굉장히 좀 루즈하고 네네. 좋게 말하면 좀 평화롭고 네. 조용한 국가가 조용한 나라의 반란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네네. 리뷰를 좀 해볼 거고요. 제가 이제 들어가는 에피소드로 그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이제 이게 비유적인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진짜 30년 동안 시장이 뭐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30년 만에 이 아이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왜 그런지 꼼꼼히 조금 찾아봤습니다. 최근 실제로 일본 관련 레포트가 국내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체크했던 첫 번째 키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아요. 네. 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이 리스크하게 생각하고 글로벌에 가장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게 결국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서 일본은 인플레가 아닌 디플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국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인플레가 찾아오니까 아시아 국가가인 우리나 아니면 미국은 인플레가 왔어 불안해 걱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뭐였냐면 우리 디플레 걱정하고 있었는데 인플레가 오면서 디플레가 해결되겠네.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일본은 원래 있었던 거죠. 네. 디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보통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통해 통제하면 되고 경기가 조절된다고 보는데 네. 디플레이션이 답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미 제로인데 어디다 금리를 어떻게 더 내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문적인 관점으로 사실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인플레이션보다 10배 크다고까지 표현하는데 하필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서 일본은 최대의 고민거리가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일본을 이해할 때 중요한데 앵커님 최근에 일본 여행 가보신 적 있나요 혹시? 아니 저는 한 7년 전 7년 7년 전에 전. 간 게 마지막이에요. 네. 제가 장담컨대 7년 전에 가보시고 뭐 올해나 내년에 일본 가보시면 놀랄 게 있는 게 네. 물가가 그때 비해서 더 저렴하게 느껴지지 결코 비싸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엔화 약세 때문에. 엔화 약세도 있고 네. 실제로 디플레 때문에 물가 인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신기했던 게 제가 2013년도에 일본 여행을 갔었고 네. 그리고 코로나 이전 2019년에도 일본을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했었고 작년 12월 한 6개월 전에도 일본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약간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네. 2013년이면 무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잖아요. 그때보다 최근 갔을 때가 물가가 더 싸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꽤나 근사한 식당에 가서 와이프랑 저랑 꽤나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술을 든든하게 술을 뭐 대여섯 잔 정도 먹어도 네. 계산서 보면
10만 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꼼꼼히 제가 내역서를 보면 일단 우리가 보통 강남권에서 먹는 하이볼이나 위스키 이런 것들 저희가 뭐 15,000원, 네네. 13,000원, 뭐 만 원 이렇게 주고 먹는 메뉴들이 일본에서 아직도 5,500원, 6,500원. 네. 그냥 강남 기준으로 하면 그 절반 수준이거든요. 꽤 근사한 식당을 가도.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가가 계속 올랐고 일본은 안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3,000원에 먹던 거 일본 가면 5,000원 먹으니 비쌌는데 일본은 계속 5,000원이고 우리가 15,000원까지 비싸졌으니 일본 가면 오히려 되게 저렴해졌다는 느낌. 물가가 그렇죠. 안 올랐다는 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갔을 때 오히려 요즘이 물가가 더 저렴하게 느껴질 정도니까 네. 디플레 플러스 엔저가 엄청나게 심한 거죠.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이 노령화되면서 수요가 너무 둔감화됐고 네네. 그리고 좀 독특한 게 가격 정가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면 물품의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일본 특유가 과거에 대한 좀 존중 또 변화에 대한 좀 보수성이 있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나 이 식당 가격을 잘 못 올린대요. 맞아요. 성향상.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거고.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 저도 일본 관련된 조사를 좀 했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 일본 가시면 꼭 요만한 길이에 동그란 쌀과자 있어요. 그거 혹시 이름이 뭐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쌀과자가 처음 출시된 이후 한 번도 가격 안 올리다가 가격을 오래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올릴 때 그들은 가격을 올리는 게 일본은 가격을 올리는 게 경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열었대요. 죄송합니다. 가격 올려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 분들은 제품이 왜냐면 지금 30년 동안 물가가 안 올랐잖아요. 30년 전의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똑같은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성향들 때문에 더 아마 계속 좀 안 좋으시네요. 네, 좀 더 얘기할까요? 괜찮아요. 네. 네.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일본을 좀 비켜갔던 것 같고 아 우마이봉 맞아요. 우마이봉 과자가 최근에 가격을 올렸어요. 그리고 대국민 사과하고 네. 가격을 올린 적이 없어서.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 보면 인플레이션이 시대검에서 결국 일본 역시도 최근 데이터는 한 5% 정도까지 인플레는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디플레에 대한 압력을 우리가 벗기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가는 인플레가 찾아왔을 때 반갑지 않은 이슈가 됐는데 일본 입장에서 오히려 더 큰 숙제가 약간 해결됐다. 그 의외로 이제 수혜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것들이 글로벌 시장의 투자들 입장에 봤을 때 일본이 이제 좀 기지개를 펴는 게 아닌가라는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전 말씀하신 대로 일본 시장이 미국에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결국 워렌 버핏의 상사 투자가 주요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아니요. 지금 그 아까 물을 한 모금 드시다가 살에 걸리신 거죠? 네. 아프신 건 아니죠 지금? 아닙니다. 사례가 들려서. 네. 네. 일본의 5개 상사들에 대해서 투자한 게 시장에 상당히 관심을 받았던 게 그 당시엔 일본 투자를 월가에서 거의 안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2022년도에 그 워렌 버핏이 상사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그 당시 한 6% 정도 투자했는데 향후 10% 정도의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가치주 투자자들을 좀 자극하는 부분이 됐고 네. 실제로 지금 일본 시장이 워낙 오래 글로벌 시장에 외면받았다 보니까 밸류로 봤을 때 굉장히 만만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변곡점이 나오는 첫 번째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기는 아까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엔저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원엔 환율인데 원화도 사실 최근에 약세가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수출 경기가 안 좋고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원화 자체도 약세였는데 엔화의 약세는 더 두드러졌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부터 3년간의 차트를 준비했는데 2020년 3월에 1,150원 정도였던 환율이 지금 950원 정도니까 거의 20% 네. 급격히 내려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오히려 약간 호재로 작용하는 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엔화가 내려가게 되면서 일본 기업들에 대한 러브콜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로봇 쪽이나 기계 공작 수요가 들어갈 때 엔저가 상당히 경기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행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아마도 최근에는 엔화가 너무 약세를 띠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환율 개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기시다 내각의 총각 그 정책 변화들이 시장에 조금 반영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또 환율 부분은 엔화가 지금 정도에서 하락을 멈추고 반전할 거란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앵커님도 관심이 있으시면 네. 여행을 빨리 다녀오시라. 네, 엔화가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면 조금 비싸질 수 있으니까. 저희 간간히 그 최파고님 나오실 때마다 응원해 주시는 분께서 또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를 저희가 살펴봤죠. 워렌 버핏과 엔저 현상,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정책의 변화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워낙 보수적인 사회다 보니까 가격 자체도 못 올리고 임금 인상 역시도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네.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평생 고용인 대신에 조금 덜 받아가라고 해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임금 인상률 차트인데 최근 한 10년간 보면 임금 인상이 연간 2%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을 보면서 인플레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4, 5%씩은 올려왔다면 네. 일본은 임금 자체가 안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최근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서 내각에서 내각 소비 확대를 통해서 물가 상승을 견인하겠다. 그래 임금 인상을 좀 해달라. 약간 동료가 있으면서 거의 이것도 20년 만에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로 임금 인상이 최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책 변화가 동반되면서 실제로 수요가 조금 더 살아나게 되고 네. 과거보다는 일본 시장의 경기가 약간 살아나고 역동성 약간 살아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저 워낙 글로벌 시장에 봤을 때 일본의 제품들이 가성비가 좋아졌고 네. 그리고 워렌 버핏이 투자하면서 월가세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정책 변화 덕분에 임금을 올리고 또 소비 내수 소비가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좀 불을 지피고 있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근에 골드만삭스 레포트들인데요. 네. 의외로 골드만삭스가 연초로 일본을 비중 확대라는 의견을 조금 반복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가요. 네. 물론 골드만삭스라고 담았진 않고 의외로 엉뚱한 의견을 낼 때도 있긴 하지만 일단 골드만삭스 스탠스는 일본에 대해서 롱이다. 네. 바이 의견인데 일본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 아마 종목은 거의 안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최근 골드만삭스가 밸류에이션 액션이라는 보고서를 새롭게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업 5개를 소개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추천 아니고 네. 골드만삭스의 추천인데 5개 중에 2개 정도는 저의 마음을 좀 흔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좀 매력을 느꼈거든요. 2개. 네. 일단 그럼 5개 기업의 얘기를 듣고 네. 그다음에 우리 최파곤님의 마음을 흔들었던 네. 2개 기업은 나중에 네.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5개 기업을 소개를 조금 드리면 첫 번째가 혼다 자동차입니다. 혼다 자동차 의외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차트 한번 검색해 보시면 혼다 자동차가 네. 최근 랠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산업 2가지가 자동차가 전체 산업의 한 16%로 가장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반도체랑 한 5%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일본 자동차 판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대형주인 도요타는 오히려 약간 부진한데 약간 중형 기업인 혼다는 랠리가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원래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고요. PBR 1배 미만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경영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진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혼다 자동차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더해서 볼 게 파나소닉인데 파나소닉 역시 우리가 추정할 만한 게 2차 전지 소재 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 IRA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최근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많이 재정비했다고 합니다. 네. 원래 파나소닉이 잘 될 때 사업을 너무 많이 늘렸다가 그걸 추스리고 있고 구조조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러 면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좀 예상된다고 해서 이 2기업이 추천 리스트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조금 낯서실 수 있겠지만 미쓰비시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금융업종 그러니까 일본을 대표하는 은행이 포함됐는데 기본적으로는 ROE가 예전보다 좀 좋아지고 있고 네네. 주주환원 정책이 기존에 일본이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거 역시도 최근 정책 변환이 있는 게 거래소 쪽에서 오히려 PBR 1배 미만 기업들은 활동성을 위해서 맞아요. 주주 친화 정책을 많이 하라는 약간의 스탠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거래소에서 약간 협박했죠. 네, 맞아요. 그 PBR 1배 너희 계속 그러면 상장 폐지시킨다 막 이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BR 1배 밑에 있는 기업들은 야 어떻게든 우리 PBR 1배 위로 주가 올려야 돼라는 움직임을 하게 됐고. 네.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이제 권고지만 사실상 협박이죠. 약간의 그 압박이 있었죠. 네. 네, 압박이 있었고 그게 은행주들의 주주 친화 정책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봐서 아마도 올해는 저평가가 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 이런 기업들이 PBR 0.5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 변화가 있으면 PBR 현재 밸류에이션보다 약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 의견이 아닌 골드만삭스. 네. 금빛 양말의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도레이라고 하는 이제 화학 기업 역시도 PBR 0.8배 미만 저평가고 자산 가지고 있는 걸 효율성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그 기업인 미쯔이 부동산 역시도 최근에 관광 수요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 미쯔이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는 호텔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네. 근데 일본이 엔저 때문에 관광 수요가 좋아지게 되면 호텔 쪽은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될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기도 PBR 2배 미만이라서 주주 환원 정책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주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자산을 팔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어떻게든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산을 팔 수는 없고 주식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좀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자사주 매입이나 네네. 뭐 주주진환 정책의 대표적인 자사주 매입 배당을 좀 더 늘린다거나 그런 액션들이 나오게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실 자산주들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나오면 꽤 든든하거든요. 네네. 자산 좀 팔아서 현금 좀 만들고 그걸로 자사주 매입이 좀 든든하니까 이렇게 5개 종목을 소개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투자해 본 적이 있는 종목은 앞에 있는 두 종목 혼다 자동차, 파나소닉 외에는 매매해 본 적 없는 종목들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 두 마음이 가지는 가는 그럼 건 실제로 매매를 해 보셨어요? 네, 혼다 자동차는 제가 최근에 매매 환경을 많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의외로 자동차 기업들은 강남권의 자산가분들이나 아니면 일본 생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선호하는 업종 중에 하나라서 도요타 자동차나 혼다 자동차 정도는 강남에서 매매하는 수요가 꽤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의외로 차트 좋습니다. 그러면 그 5가지 가운데 네, 좀 제가 마음을 앞에 흔들었던. 혼다 자동차, 파나소닉은 좀 크게 썼고 뒤에는 좀 작게 썼으니까 추측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주관적인 의견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고객분들과 가장 얘기 많이 나눈 섹터는 사실 뭐 부동산이나 저런 화학이나 금융업종보다는 사실 기본적으로 로봇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네. 로봇 산업.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시간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리뷰를 드리면서 로봇 산업의 호황 여부를 볼 때 일본의 기계공작 수주 잔고를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 연이어 나온 뉴스가 일본 내 기계공작 수주 잔고 특히나 로봇 부품에 관련해서 수주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환학 역시도 사상 최고가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최근 주가 차트 보면 꽤 많이 올라가는 상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물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 봐야 될 업종은 아마 당연히 제일 큰 산업인 자동차일 거예요. 네. 자동차 업종 내에서 매력적인 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로봇 산업과 관련된 기업인 것 같아요. 네. 로봇 산업에 가지고 있는 주요 부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이 마켓시어 70% 80%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개인적으로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건 환학 같은 기업을 보면 차트도 추세가 굉장히 살아있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환학이 어떤 기업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친절한 어드바이스 친절한 감사합니다. 셰프하고. 네, 네. 친절한 설명 드리면 보통 우리가 로봇이라고 보는 가장 보편적인 건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공장 잔호화된 곳에 들어가 있는 산업용 로봇인데 그 로봇은 보통 두 개의 브랜드가 이제 양분하고 있죠. 네. 일본의 환학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얘네는 보통 이제 빨간색 로봇팔입니다. 빨간색 로봇팔 자세히 보면 환학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FANUC. 네. 그리고 반면에 독일에서 나온 쿠카란 브랜드가 있는데 얘는 주로 노란색으로 상징되죠. 노란색 로봇팔이 있으면 네. 쿠카입니다. 네. 뭐 꽃 이름 같기도 한데 쿠카인데 이 독일이 사랑하는 이 쿠카를 중국의 메이디 그룹에서 사갔습니다. 네. 그 당시에 사실 독일과 중국이 사이가 굉장히 좋은 국가인 편인데 그 당시 메르켈 총리가 메이디 그룹이 쿠카를 인수한 것에서 반대할 정도로 국가 간 갈등이 커질 정도로 중요한 기업이었는데 네. 중국에서 이제 잘 사갔죠. 네. 그 메이디 그룹은 중국을 대표하는 백색 가전기업인데 쿠카를 가져가면서 성장에 대한 이제 플러스 알파를 가져간 거고 독일 입장에 좀 아까운 기업을 이제 놓친 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러한 스토리 속에서 쿠카는 아무래도 중국 쪽 매출과 비즈니스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나머지 유럽 국가와 일본 혹은 미국 향은 환학 쪽 수주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미국이 최근에 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생산 설비를 다시 본토로 가져간다. 리쇼어링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데 네. 실제로 리쇼어링 하려고 하면 미국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그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환학과 같은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팔에 대한 수요는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현재의 정책 구도도 정치 구도가 변하면서 중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빠지게 되면 네. 아마도 일본의 기업들이 특정 섹터들은 수혜를 보게 될 텐데 이 환학과 같은 기업이야말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정책 구도 내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산업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네. 개인적으로는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는데 본 차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환학의 수주 동향 자체가 최근에 최고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더해서 볼 만한 건 인도 쪽으로도 수주 잔고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데이터상으로 보기에는 환학이 중국 쪽으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인도 쪽 수주도 추가되고 있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일본에서 수출 1위 품목은 단연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관심 갖는 거는 자동차도 있지만 로봇 쪽을 좀 관심을 많이 갖더라. 맞습니다. 로봇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번 브리핑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리하게 1960년대부터 로봇에 관련된 개발이 가장 먼저 되어 왔어요. 일본은 그 배경은 1980년도부터 일본은 제조업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었고 노령화가 빨리 시작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그 노동력을 대체할 만한 로봇 쪽에 관심을 가졌었고 80년대이면 클라이막스가 한번 왔던 산업이거든요. 그게 요즘 다시 좀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대체 일본이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지 30년 동안 뭐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왜 31년 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최포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오늘도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커님.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